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걸 원치 않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생겨도 강한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게 버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길 수는 없고요. 혹여나 모든 스트레스가 제거된다면 마치 침대에 누워만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근육은 약해지고 점점 소멸되어 갈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단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안티프레질이라고 합니다. 회복력, 강건함을 뛰어넘는 의미, 어떠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을 때 더 성장하고 더 진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촛불 하나는 바람에 꺼지지만 모닥불은 그 바람을 맞아서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촛불이 되시겠습니까? 모닥불이 되시겠습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이죠. 올해 들어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 전반, 부동산, 반도체 산업, 금융, 또 각종 규제 완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5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단통법,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같은 규제 완화가 또 논의되기도 했었죠. 잠시 후에 원탁의 기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지금 이거 많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겪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지금 전국에 찾아와 있죠.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해안, 제주도에는 또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도 발령됐죠. 이렇게 춥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것 경계 3단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계량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주면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너무 추워서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등이 파괴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동장군이 와서 파괴를 하는 것처럼 항상 계량기가 이렇게 팍팍 깨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주의하십사 경계 3단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미국 증시는 굉장히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한파거든요. 예. 곳곳이. 하물며 이 라스베가스까지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증시만큼은 뜨겁습니다. 예.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선 돌파했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 역시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강세장입니다. AI가 AI 했다. 인공지능이 미증시 랠리의 원동력입니다. 네. 이번 주 기술주들 실적 발표 예고돼 있거든요.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과 같은 종목들, 다음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롯한 다수의 IT 기업들 어닝 시즌을 예정돼 있는데 반도체주들이 뜨겁습니다. 인공지능용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를 통해서
AI가 모든 사물에 접목된다.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엔비디아도 뭐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면에서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 2위 다툼하고 있고 3위가 아마존, 4위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사실은 연초에도 뉴욕 증시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니까 연초 3일 정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 반도체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있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석되고 있는 게 그만큼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부정적인 뉴스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유가도 2% 넘게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가 드론기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오늘 2% 넘게 올랐고요. 이번 주는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예고돼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반영 빈도가 높은 이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그리고 4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 등이 발표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어떤 결정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어제도 중국 증시하고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떨어졌거든요. 중국 증시와 미국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일본 증시가 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2차 전지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8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세 흐름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중국 증시는 반대로 거의 신저가로 내려 꺾고 있고 좀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하는 모습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동결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고요. 생산자 물가는 더 심합니다.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까지 이제 좀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 넘는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4%대로 성장률이 뚝 떨어질 수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일까? 위안화가 추가 약세되는 것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중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가량 절하됐는데 최근 1년으로 길게 보면 6% 넘게 가치가 절하됐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는 중국 이 통화 정책을 유지하게 되고 또 투자자들은 또 증시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는데요.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블룸버그의 분석을 보게 되면 2021년 이후 중국과 홍콩 주식의 시가총액이 무려 6조 3천억 달러, 8,4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지금 1990년대 버블 이후 이제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신 뜨겁고 중국은 식고 있고 또 중국 홍콩 증시까지 비슷한 방향으로 내리꽂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몇 가지 금융 상품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홍콩 증시 추락 쇼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ELS 올해 통상 만기 3년인 이 홍콩 H지수 연계된 ELS 증권 하락률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금이. 네. 그런데 문제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테크 기업의 주가에 레버리지는 2배, 그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 증권 ETN이 상장 폐지를 맞게 됐습니다.
이 ETN은 이 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삼성, 레버리지, 항생테크가 어제 이제 이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돼서 오는 24일부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ETN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대형 테크 기업 30개사의 주가로 산출되는 선물의 이제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게 돼 있어서 항생테크 지수가 수익이 2배나 오르면 수익도 2배지만 떨어질 경우 손실도 2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번 상장 폐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ETN 이외에도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7개 종목이 여기에는 홍콩 H지수, 테크 지수의 인버스라고 해서 뭐 하락률에 이제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 7개 종목이 아직 위험수에 달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상장 폐지 절차 전에 한국거래소가 조기 청산 유의 안내를 공시를 합니다. 지난해부터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이계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매입한 건 좋지만 이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는 거고요. 투자 위험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도 사람들이 야 저거 거의 동전에 가깝네 이러면서 또 이제 투자 아닌 투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본인이 책임을 다 지는 걸 테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어떤 행정 뭐든 카드 같은 걸 내놓더라고요. 수도권에만 해도 4개의 카드가 있어요. 이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사지선다 수능 문제도 아니고. 네. 수도권 시민 대중교통비 부담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통합이 안 됩니다. 이 불편함은 시민의 몫이 돼버렸는데요. 4개 카드 장단점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정말 스트레스 주는 정책입니다. 네. 어제 앞다퉈서 이제 교통비 지원 정책 내놓은 4개 부처 국토부,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장들 합동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오는 5월부터 이제 K패스라고 해서 전국구 교통카드를 지향합니다. K패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그 사용한 요금의 20%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 동행 카드를 시행하는데 서울 시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형태권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는 따릉이 유무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또 더 경기 패스하고 그리고 인천 아이패스도 K패스와 비슷한데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정비를 환급해 주는 것인데요. 일단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 4개 카드 러프하지만 어떤 게 가장 선택하면 좋은지 좀 들여다보면 서울 안에서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시민의 경우에는 기후 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6만 원 내외를 내면 무제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버스를 타는 직장인이라면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K패스가 유리하고요. 이게 신분당선이라든가 GTX 포함해서 매달 60차례까지 나중에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경기에 있는 인천에 있는 청년이라면 이 경기도민은 더 경기 패스가 또 인천 시민은 인천 아이 패스가 좋은데요. 횟수에 제한 없이 요금의 30%를 돌려줍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의 성패는 통합이에요. 그렇죠. 수도권 2,200만 사용자들이 한 개 카드로 수도권 전역을 오가야 되거든요. 아니 집값 때문에 지금 수도권 사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각자 정치인들 기싸움에 이제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된다면 그 후폭풍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들, 도지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전 그들이라고 했어요. 예. 자기 메이커를 앞세우고 있는데 사실 편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니까 국민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언젠간 이거는 통합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소식. 과연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올해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설 성수품을 정부가 16개 최고 60%까지 할인하겠다. 여기에 840억 원 역대 최고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래서 목표는 뭐냐. 지난해 성수품 가격
이하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건데 일단 아직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설 3주 앞두고 이달 18일, 19일 서울의 25개국 90개 시장과 유통업체에 대해서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을 조사한 1차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균입니다. 평균 4인 가족 기준 설 제수용품 비용은 30만 700원 정도인데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합니다. 네. 24만 4천 원.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면 29만 7천여 원. 백화점으로 가시면 46만 1,000원 정도니까 백화점이 전통시장에 비해 거의 한 2배 정도로 높다라는 거고요. 제수용품 25개 가운데 지난해보다 물가 좀 높다라는 게 18개 품목이에요. 여기에는 단감이 무려 48%. 배가 36%, 금사과, 사과가 30% 뛰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금 설 2주 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런 품목들이 좀 가격 안정을 찾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그리고 유튜브 머니올라 진행하는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년에는 항상 연초에 대통령이 부처마다 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는 그냥 일방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라 토론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민생 토론회라고. 네.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그 1월 4일에 이제 첫 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었고요. 이제 네. 주제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였는데 뭐 한 3, 4일 간격으로 계속 그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 10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주택, 반도체, 금융 이런 주제로 5번 지금까지는 열렸고 앞으로 남은 분야는 저출산, 뭐 미디어, 에너지 이런 주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토론회인데 사실상 좀 정책 발표회처럼 이제 느껴지긴 하거든요. 좀 굵직굵직한 정책이 여기서 다 발표되고 있는데 그 1월 10일 이제 두 번째 토론회 때는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겠다. 그 이제 대책 발표됐었고 15일 그 세 번째 때는 이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네 번째 금융 토론회 때는 이제 IS 계좌 납입한도 늘려주고 네. 그런 게 발표됐고 어제도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뭐 단통법 폐지 뭐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거 재탕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일종의 뭐 국민 보고회 같기도 그렇죠. 했고 네. 토론은 이루어졌나요? 토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토론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하는 게 토론이잖아요. 네네네. 좀 대등한 위치에서 예. 서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질문 답변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하고 그게 이제 토론인 건데 네. 뭐 우리나라는 뭐 현실적으로 미국이 아니니까요. 정말 토론이 되려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들은 기자들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네. 막 거의 막 싸울 것처럼 막 토론을 막 공격적인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진짜 토론인데 어떤 뭐 민주주의의 성숙도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그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책의 소비자는 국민이니까 네. 국민들에게 발표 또는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당연히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뭐 비공개보다는 공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저는 형식보다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인데 알맹인데 아까 뭐 장혁진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뭐 예전에 나왔던 거를 다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럼 뭐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어떻게 모든 정책이 다 새롭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나치게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 지나치게 좀
파격적, 뭐 충격적 이런 내용들이 충분한 조율이나 충분한 심지어 정부 여당 안에서도 조율이 안 된 식으로 발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적으로 뭐 이제 이거는 토론회는 아니지만 사실 뭐 비슷한 얘기니까요. 1월 2일에 거래소 그 개장식에 대통령이 처음 가가지고 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발언을 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정책 화두를 던진 거고 당연히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데 근데 그때 시점에 1월 4일에 경제부총리의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우리가 경방이라고 부르는 네. 정책 발표회가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대통령 이틀 전에 발표할 게 이틀 뒤에 부총리가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 저희는 없어요. 이거는 결국 뭔가 즉흥적으로 혹은 뭔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발표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이게 충분히 조율되고 발표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좋게 보자면은 정책의 파격인 거고요. 네. 좀 나쁘게 보자면은 정책의 혼선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도 부추기는 부작용도 일부 담겨 있는 그런 보고회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정책별로 좀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타자는 기획재정부였고 여기에는 뭐 세금 뭐 예산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정책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테고 기획재정부 민생토론회 때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나요? 기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기획재정부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네. 경제정책 큰 형님인데 왜 이렇게 사소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뭐 태형건설 PF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게 어떤 올해 업무 보고에서 그게 주요 테마가 될 정도인가? 사실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이번 자료가 수십 쪽짜리 되는데 상당 부분 앞부분이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과일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관세를 파격적으로 준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현안인 건 맞고 중요한 문제인 건 맞지만 올해 내내를 관통하는 혹은 올해 이후에 우리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큰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현안, 그러니까 좀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했던 기획재정부의 정책 보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쯤 되면은 어떤 기획재정부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의 큰 판을 흔드는 뭐 이런 어떤 설계와 보관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물가 안정, 물가 잡기, 뭐 PF 안정화 이런 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너무 디테일만 있고 큰 그림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기자. 첫 번째 이제 토론회였는데 이제 기획재정부 주제가 가장 오히려 눈에 안 띄는 토론회이긴 했어요.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좀 뭐 물가 안정 부분 너무 좀 사소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기도 했었고 크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정책들, 당연히 해야 할 정책들. 네. 서영민 기자가 한동안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왜 기획재정부다운 그 무게가 안 보이느냐? 해야 할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은 올해는 그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 실제로 많이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금리를 내려도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때 보통은 정부가 하는 일이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게 경기를 부양 혹은 떠받치는 일입니다. 근데 떠받치는 일에는 돈이 듭니다. 근데 이번 정부 정책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건전재정을 강조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GDP 대비 부채 비율 지키는 것이 좋고 빚을 더 많이 내지 않아서 적자재정하지 않아서 더 많은 빚을 쌓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가 계속 쪼그라들고 국민 경제 정체가 필요한 만큼의 성장, 잠재 성장만큼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안 쓴다면 오히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빚을 안 내려고 안 내서 빚을 가장 조금만 냈더라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목적은 파이를 크게 하고 빚은 적게 하고 이 함수, 최적의 함수를 찾는 것인데 지금 정부 재정을 쓰는 종류의 대부분의 정책은 막혀 있고 실제로 더 쓰려고 하는 정책도 하지 않고 있고 R&D 예산 같은 경우는 확 줄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 대응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여력이 있느냐. 사실은 올해는 그런 거 자랑해야 되는 해거든요. 올해 연초 그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근데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물가를 좀 더 안정시키겠다. 물가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PF 대출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기획재정부가 쓸 실탄,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부처 이름이 기획재정부잖아요. 네. 기획,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철학을 기획하는 어떤 정책들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찬반의 논리가 있겠지만 법인세를 더 낮춘다든지 상속세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에 담기는 가장 적합하고 그게 기획재정부라는 부처의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폐지 지금 다 논의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자리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통해서가 예. 아니라 약간 대통령이 운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다른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면 거죠. 기획재정부가 뭐하러 업무 보고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는 업무 보고였다고 봐요. 이번 업무 보고. 저는 네. 사실은 업무 보고가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연초에 올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더 많은 아젠다를 내고 제시하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업무 보고 자체가 뭐 대단한 무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규정하는 자리 이런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업무 보고가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 보고였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는 대통령과 관료들이 국민에게 하는 업무 보고로 좀 바뀌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생 토론에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뭐 어제는 안 됐습니다만 생중계로도 되고 있고요. 2차 토론회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택 공급 방안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30년 넘은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사실상 이제 폐지한다는 이제 내용인데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정비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죠.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둔촌주공 때도 네. 실거주 의무 없애준다고 했다가 결국 이제 법 못 바뀌어서 안 없어져서 그때 이제 정부 말 믿고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좀 난처하게 됐죠. 그죠 난처하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번에도 뭐 정부 말 믿고 이 이제 조합에서 그 재건축 추진했다가 또 법이 안 바뀌면 또 낭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또 많은 게 또 이번에 이제 일십 대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일십 대책 중에 핵심 중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신규 주택 분양 받아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해라. 왜냐 지금 지방의 오피스텔 같은데 미분양이 심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주택수 그 산정을 안 해줄 테니 그리고 뭐 세금 혜택도 줄 테니 분양 받아서 뭐 임대 사업하고 뭐 각종 세제 혜택 주겠다. 이게 핵심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좀 집값 잡겠다고 이 임대 사업자들한테 각종 혜택 주면서 뭐 이제 싸게 이제 공급해라 전월세 공급해라 했는데 결국 집값 오르니까 그거 다 걷어들이면서 뭐 세금 혜택 세금 폭탄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때만 이제 찾는 이런 정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국토부 업무보고는 사실 뭐 저는 안전진단에서 시작해서 안전진단으로 끝났다고 보는데 네. 그게 거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 받고 이 엄청 복잡한 그 행정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말하면 폐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1단계 조건이었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나 이런 조합 설립과 함께 안전진단을 병행해도 된다. 이제 이런 정책인데 당연히 안전진단 처음에 1단계를 되게 없애준 거니까
그 조합들이 더 많이 혹은 조합 내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더 많이 설립될 수 있고 그 자체는 재건축 기대감, 재개발 기대감을 높이는 거긴 한데 결국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사업 시행 인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숙제를 뒤로 밀어놓은 꼴이어서 그냥 뭐 도입가 진입자들만 늘어나고 막 결국은 다 안전진단 앞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크게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우리 이제 도시정비법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건물을 오늘 짓고 내일 부수고 새로 지어도 그게 제 건물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 집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을 두는 이유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심지어 거기에 도로 깔고 학교 깔고 사회적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는 건데 안전진단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제도를 도입한 이래 늘 있었던 건데 그게 한 방에 큰 틀을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좀 조율 없이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아까 장혁진 기자 말씀처럼 결국은 이게 정말 이 정책이 맞는 방향이고 혹은 시행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야당과의 조율 없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로 툭 던지는 게 과연 이런 논의의 방식이 바람직한 건가? 설령 이 방향이 맞다고 해도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은 또 국회에서 논의가 네. 되어야 할 절차들이 다들 남아 있는 거고요. 3차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는데 역시 방점은 반도체. 역시 가장 중요한 산업 반도체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영민 기자. 네.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주제가 반도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위기냐 하면 위기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난해 삼성전자가 DS 반도체 부분에서 10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마도 반도체를 사업을 영위한 이래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단순히 사이클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네. 석연치가 않습니다. 사이클 안 좋은 때는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났느냐. 반도체 산업 전체 특성도 있고 삼성전자가 뭔가 못해온 것도 있고 메모리만 남아있는 현 상황을 좀 잘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 정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600조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 준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의미 있는 대책이죠. 우리나라의 클러스터가 생겨서 이 클러스터가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는 원래 이 정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짓기로 계획도 이미 돼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실천해 오고 있었고 다만 정부가 해줘야 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허가, 땅 문제, 그 수도권에 땅을 내주는 것을 허가하는 문제, 각종 용수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것들 풀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 해서 해준다면 좋은데 근데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캐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 확충하면은 알아서 팔리는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확인했어요. 많이 만들었을 때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가 지금 잘하겠다고 하는 반도체가 굳이 메모리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시스템도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미국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일본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타이완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유럽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캐파가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잘 팔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단지 캐파만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큰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계획 잘 짜야 된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산업이 제대로 뭐라 해야 될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금융위원회 민생토론회 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그러니까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슈카 아저씨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이게 거의 패키지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지난해 말에 이제 공매도 금지, 뭐 공매도 개선 방안부터 뭐 대주주 조건 완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IS 한도 늘리고 뭐 세금 제도도 고쳐서 주식 시장에 뭐 돈이 많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앞서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증시
뭐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네. 그리고 요즘 뭐 일본 뭐 니케이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좀 그런 좀 수년간 좀 일본 정부가 했던 걸 좀 벤치마킹해서 하려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근데 방금 이제 서영민 기자가 슈카 얘기하셨지만, 근데 슈카가 그 이제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한 게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슈카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을 잘 안 하고 또 뭐 대주주를 위한 결정만 내린다. 그래서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우리 증시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이제 답변이 그러면 이제 회사법과 상법을 바꿔서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뭐 동의한다, 뭐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상속세를 이제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제 말의 취지는 뭐냐면, 이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안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저는 지금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발상이 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또 네.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주주 환원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 자식들에게 뭐 더 많은 이제 뭐 돈을 물려주려는 거는 전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뭐 기업의 가치,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이제 자식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문화가 오히려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을 계속 뭐 분할 합병 그렇죠. 이런 걸 반복하고 쪼개기 상장을 반복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이제 침탈하기도 하고요. 혹시 뭐 다른 저는 근데 이제 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이 두 이슈가 워낙 다른 이슈들을 다 흡입해 버려서 상대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성격상 이게 좀 재미없기도 하고 딱딱해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상법 개정인 것 그렇죠. 같고요. 사실 상법이라는 것은 이 경제 분야의 일종의 헌법 같은 거거든요. 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이걸 총괄하는 법이어서 네.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은 이사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사실상 무늬만 거수기가 돼버린 주주총회를 좀 내실화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그렇죠. 담겨 있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부가 개정 의사를 밝혔다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의 논의 구도로는 상법 개정은 늘 진보 정부가 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고, 보수 정부는 그거는 경영권 침해라는 논리로 항상 이렇게 논박이 되면서 진척이 안 됐는데, 그랬었죠. 지금 오히려 보수 정부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고, 네. 그다음에 통과가 됐을 때 우리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저런 의지를 미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지점이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꼭 좀 이거는 서로 싸우지 말고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늘 소액주주들이 분통 터뜨리는 쪼개기 상장도 이 상법과 결국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라는 건 인구로는 4명 중에 1명, 가구 수로는 2집 중에 1집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 국민연금도 상당 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노후일 수도 있고 해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업들이 자본금을 넣어준 투자자들을 배신하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고 자본을 맡겨도 되는 그런 자본시장이 되어야겠죠. 다만 네. 조심해야 될 것이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네네. 좀 모든 정책이 표를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할 때부터 전면 금지할 때부터 좀 느껴지긴 했는데,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혹은 네. 뭐 금투세 그 외 다른 종류의 금융 관련 세금들 다 깎아주고 없애주고 안 걷겠다. 그러면 당연히 손은 누가 키우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은 어디서 걷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도 이제 민생 토론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긴 할 건데요.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뭐 현관 밖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수도 계량기, 보일러 배관 이게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터지는 사고를 이제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온재로 감싸거나 보온재 없으면은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유 잊어버렸네. 네. 임춘택님이 무조건 헌옷 갖다 채우고 비닐로 마무리를 한다. 이 어머님이 이렇게 또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6624님 복도식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이신데 유난히 이 사고가 많습니다. 외출 시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서 이 두 글자 사고로 예방할 수 있다. 혹은 수도에 물을 좀 졸졸졸졸 흐르도록 해놓으면서 이 사고로 또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추운 나머지 계량기와 수도관 등이 터지는 이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947님도 그렇고 4861님도 그렇고 윗집에서 터져서 물난리가 났다. 또 어디 새를 줬는데 윗집에서 저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들이 어휴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요. 자, 5번째 민생 토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어제 열렸는데 여기 대통령은 이제 참석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갑자기 뭐 물론 여러 가지 뒷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국무조정실 그 민생 토론회였는데 생활 속의 규제 여러 가지를 좀 개혁하겠다라고 내놨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단통법이 어제는 좀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통신사 그 대리점에 가서 이제 휴대폰을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네. 요즘은 이제 자급제 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급제 폰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대요. 폰을 이제 통신사 대리점에서 안 사고 직접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서 자기가 이제 통신사를 선택해서 요금제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건데 뭐 정부 통계를 보면 이런 이제 자급제 폰 이용률이 그 지난해 6월 기준 28% 10명 중 3명은 이렇게 자급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통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이제 그 보조금 받아서 이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점점 좀 구매 행태도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단통법 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 추가 할인금을 얼마나 더 올려주냐 여기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지금 폐지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기자분들은 이 단통법 좀 유지돼야 된다고 보세요? 폐지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네. 그러니까 사실 단통법은 이제 저희가 기억이 2014년에 시행됐어요. 벌써 10년 돼버려서 네, 약간 기억이 아른아른한데. 예전에 저희 스마트폰 초기 혹은 피처폰 쓸 때 생각하면 공짜폰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성지순례 이런 거 있었어요. 보조금 많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면 지금은 뭐 2, 30만 원까지밖에 못 주겠다. 지원금이 막혀 있어서 그 이상을 깎아줄 수가 없는데 단통법은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뭐 파는 사람이 원하면 자기가 뭐 출혈로 해서 뭐 고객을 유치하고 싶으면 100만 원 다 줘가지고 공짜폰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단통법이었는데, 그러니까 휴대전화 할인폭 제한법이었던 거죠. 네. 근데 아까 방금 그 장혁진 기자 말씀처럼 이제는 그 단말기라는 걸 굳이 자기가 알아서 사서 그냥 유심만 껴서 개통하는 또 알뜰폰이라는 통신사를 그렇죠. 이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달라져 있으니까 반드시 최소한 개정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폐지를 했을 때 드는 부작용이 그때 그 단통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는 1차적으로는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제한해버린 법이니까. 그 법을 도입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뒤통수 맞고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엄청 그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지 가서 거의 공짜로 사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그 단말기 지포조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이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누군가한테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정보가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고 비싸게 사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통일 이렇게 했던 건데 시장에 어쨌든 경쟁 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이기 때문에 단통법은 그리고 이 통사가 엄청나게 흑자를 보게 그 사실상 보장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뭐 설사 부작용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지라도 이렇게 아예 그냥 경쟁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는 좀 이상한 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단톡법 폐지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국무조정실 그 민생토론회 때 또 하나 이야기 나왔던 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이거를 좀 바꾸겠다라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생각 좀. 예.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도 10년 좀 넘었죠. 그렇죠. 예. 없어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오늘은 대형마트 쉬니까 내가 대신 전통시장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더 이상 이제 대체제가 아닌 거죠. 이제 마트와 시장은 제가 생각해서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제 작년 2월에 의무 휴업일을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는데 네. 이제 한국유통학회가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효과를 이제 카드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전통시장 매출액이 오히려 늘었대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유동 인구가 더 늘면서 전통시장 매출도 같이 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그 반대로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사실은 논란이 있는 주제긴 합니다. 전통시장에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보면 많고 아니다. 보완제다. 사람이 일단 나와야지 그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한다. 요즘은 이런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보면 이마트가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나요? 홈플러스가 아주 잘 되고 있나요? 롯데마트가 아주 잘 되고 있나요? 오히려 적자와 흑자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온라인에서의 유통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진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너무 많이 간 측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대형마트가 아주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캐시카우가 있는 곳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산업의 균형을 맞추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뭐 전통 시장과 온라인 마트, 오프라인 마트가 운명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논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의무 휴업일은 그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할 거냐, 뭐 휴일로 할 거냐 이 논점이 있는데 이거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경쟁. 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고 사실 저는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번째 문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문제인데 현재는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이마트 배송해 주는데 무슨 얘기야라고 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마트 매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SSG 들어가서 물건을 클릭을 하면 포장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포장 작업이 밤 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못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트가 쉬는 시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포장하는 행위 자체도 영업으로 간주를 하고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형마트나 그러니까 이 대형마트 업계 입장에서는 아니 쿠팡은 물류창고에서 다 포장하는데 밤새 그리고 새벽 배송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하게 하느냐? 물건 다 있고 사람 다 있는데. 그 이제 차별적 규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열어주겠다는 건데 당연히 여기도 찬반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대형마트가 그 쿠팡으로 필두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현저하게 좀 불리했던 점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경쟁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커서 네. 그게 저는 훨씬 더 논점인 것 같고 의무휴업일은 폐지가 아니라 이제 그걸 평일로 옮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 주가 흐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의무휴업 폐지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오르나. 근데 반짝 오르다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세상도 바뀌었고 온라인이 대세고 그 상황에서 의무휴업 폐지한다 해서 뭐 달라지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제는 마트주들이 좀 예. 오르긴 올랐어요. 어제 막 5, 6% 올랐었는데 네. 뭐 다른 주식도 오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뭐 하나 더 도서 정가제가 있는데 요건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까요? 도서 정가제 이거는 일단 신간에 대해서도 그 가격 할인폭을 이제 제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 온라인에서 뭐 1,000원 깎아주고 포인트 주고 쿠폰 주고
마일리지 주고 해서 뭐 한 20%, 30%, 40%까지 할인해서 판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들어왔던 법인데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좀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영세업자들의 경우는 더 깎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손님을 좀 유치할 수 있게끔. 네.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냥 시행령이 아니라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태반이죠. 그렇습니다. 태반. 유통산업발전법도 그렇고 단통법도 그렇고. 그렇죠. 예.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소야대 국면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절차를. 그리고 정책의 그 어떤 그 시각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낙수 효과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상속세 폐지해야 되는 이유도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본다. 네. 종합부동산세 폐지해야 되는 이유도 그래야 집을 더 많이 짓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일자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 이론이 근본이 된 어떤 정책적 배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반대편 야당은 전혀 다른 종류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합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찬반을 떠나가지고요. 뭐 어쨌든 이견이 여야가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이 적어도 2024년 6월까지는 실현되기 어렵다. 어쨌든 21대 국회는 6월까지 하는 거니까 예. 총선이 4월인 거지 임기는 6월인 건 거니까. 예.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7월부터라도 22대 국회가 구성돼서 이제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석수에 따라서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매우 많은 정책 목표가 매우 많은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 간의 협상, 주고받기, 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수는 립 서비스를 끝날 확률도 있다. 협상이 필요하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보통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한 5월, 6월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몰아서 밀어내기 성격으로 법안들이 이제 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견 없는 법률은 그렇게 하죠. 네. 이게 특히 이제 민생에 영향 많이 주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좀 의견 좀 일치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KBS 서영민, 김준범,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성웅, 이순신의 전쟁기를 또 재미나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듣고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